민주당 부산 경선 후보들의 원팀 협약식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입장과는 별개로 여러 팀 인상이 계속된다. 해당 협약이 무색해졌다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후보님께서 어떤 대선 전략을 내세우실 것인지, 원팀 협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선 전략이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께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이냐의 승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정책화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방법은 임팩트풀해야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는 참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토론회 때는 제일 잘 지키겠다고 작심으로 모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저거 얻어맞다 보니까 내가 손해봤나 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도 지키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토론 시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언론협력단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과 같은 강경 노력을 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떤 소통과 대응을 해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언론인으로서 필요한 노력을 했다면 그런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의거나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야 옳을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시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건 매우 드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의 복구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논의를 보면은 이 모병제로 이 단계적 전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행 군 제도가 징병제가 중심입니다만은 징병제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이죠. 사병들은 징병으로 충당이 됩니다만 그 위에 직업군인들, 이른바 부사관들,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받는 분야는 모병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군사 개념이 과거처럼 보병 중심 또는 규모 중심에서 점점 더 첨단 기술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 전략 개념의 변화, 또 병력 자원 자체가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감안할 때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뭐부터 확대할 것인가? 비군사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은 지금 육군의 경우는 18개월의 복무기간인데 18개월로는 그 정도의 전문성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는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모병제로 점점 충당해가는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참 가다가 보면 그래도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공군이나 해군의 일정 부분부터 모병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공군에 예를 들면 파일럿이라면 22개월 만에 아주 베테랑 파일럿가 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지금 민간 여객기 파일럿들은 50대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바로 그런 영역부터 모병제를 확대해가면 큰 충격이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전해 갈 수 있다,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국민들은 이기는 후보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께서 이기는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래, 예, 그냥 그 젊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한국 정치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젊은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고 봐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정책적인 차별화를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후보들이 어떤 정책적 차별화를 보이지 못하는 반면에 저는 이제 국부펀드라고 하는 그 나라도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고 또 남녀평등 공무제와 모병제라고 하는 국방과 관련된 또 차별화된 정책이 있고요. 또 경제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동시감세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바도 내놨습니다. 이기는 후보라고 하는 건 누가 중도 확장성이 제일 크냐예요. 대통령 선거는 2% 3% 안에서 그 격차가 승부가 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전에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한 40% 45% 정도의 지지율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 나간 토끼를 찾아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도층, 스윙부터층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박용진에게 그런 지지층이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종시가 근데 행정수도화가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프라나 기업 일자리가 갖춰지지 않아서 세종시로 갈 유인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이 보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도시라는 콘셉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그 세종시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해 놓으신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뭐 세종이 당연히 자족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공약 양경제 수도가 2개인 거예요. 2개의 특별시, 2개의 서울로 가자. 세종과 서울을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거고요. 다만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인 건 맞으니까 대통령과 외교, 안보, 국방, 통일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부처는 남고요. 나머지는 다 내려보내고 국회도 다 내려보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도 2차 이전 적극적으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이 말씀대로 자족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완비하고 기존의 세종시 구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 세종시를 국가의 수도로 격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측면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일이에요. 지금 뭐 서울로 사람과 돈이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이거든요. 이 양극 체제를 가져나가면서 전국을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국토 균형 발전 계획들을 가져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기존의 징병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남녀평등 공무제 공약을 준비하신 것인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군대는 정말로 우리 젊은 청년들 헐값에 징집해가지고 함부로 쓰다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군인 연금에 해당이 안 돼요. 뭔가 사회적 일을 했는데 연금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한민국 군인 연금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병은 제외라고 써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건강보험에서도 제외예요. 그래서 다치면 민간병원에 못 가요. 그리고 너무나 헐값으로 쓰기 때문에 봉급도 정말 저열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먹는 것도 형편없다고 이런 식으로 싼 값에 막 징집해다가 그냥 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충성심이 나옵니까?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거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모병제로 가자. 모병제로 가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오는 거다. 그런데 모병제로 가게 되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들만 온다더라. 서로 가고 싶은 거 만들면 되죠. 그래서 100대 기업의 초봉 수준의 그 임금 보장하고 군인으로 있는 동안 엄청난 사회적 혜택이 만들어지고 또 군 제대 이후에도 뭐 교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면 아마 시험 봐서 가야 될 거예요. 의원님께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까, 그게 제일 제1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 설계하게 되면 기업이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될 수 있고요. 또 그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른바 4대 보험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제도들도 혹은 100년간 혹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적용시켜 만들어 왔었던 거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그 배달 라이더들과도 만나서 그들의 고충과 고민 이런 걸 들었는데 당장 뭐 오토바이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의 그 보험 체계에서는 가입을 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요. 페라리보다도 비싸다네 보험료가. 그래서 사실상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위험의 차등화를 만들고 안전을 만들고 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거냐, 이거 뭐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재밌는 건 그분들은 어떤 것부터 했냐면 너무나 힘든 말도 안 되는 오더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이렇게 해가지고 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 다음에 자꾸 콜을 주지 않도록 설계를 해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노동자가 이거 내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이 빗길에 가다 보면 사고 나겠어. 그래서 빗길일 때는 이거 10분 거리지만 지금 비가 온다. 이러면 조건이 되면 20분 거리로 조절하는 그런 합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되면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탄소세를 걷어서 산업구조 개편이나 노동자 안정, 재교육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 중이신 바람직한 산업구조 개편은 어떠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른 후보부터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가 탄소세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위해서 탄소세도 하고 노보세도 하고 데이터세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좀 국토보유세도 하고 없는 세금을 다 신설해서 하겠다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일단 탄소세는 탄소 중립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료도 인상해야 될 수 있어요. 또 화력 발전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탄소를 배출해내는 산업들과 또 전기를 과다하게 소모하게 되는 산업들에게 일정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탄소 중립 핵심 기술들을 더 극대화시켜내기 위한 기술 투자에 이 돈들이 쓰여야죠. 탄소세를 통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종사자들과 그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죠. 그들의 재교육이라든지 업무 배치라든지 이런 산업구조 조정에서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돈 아니겠어요? 여기에 쓸 돈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우선해서 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찍으십니다. 저기 뭐지? 무대 인사하는 것 같은데?